2017년 2월 28일 창고 작업을 하던 두 남성분은요, 그날따라 바로 옆 주인집이 신경이 쓰이셨다고 합니다. 옆집 주인집의 현관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게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갑자기 악! 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남성의 괴성과 동시에 이 주인집의 현관문이 세게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고 해요. 당시 남성분들은요, 뭐야? 지금 무슨 소리야? 완전 난생 처음 들어보는 괴성과 그리고 그 뒤이어서 바로 문이 쾅 닫히니까 엄청 당황을 하신 거예요. 뭐야 지금? 그래서 이 두 분은요, 혹시 이 집주인분이 술을 진탕 먹고 주정을 부리고 있는 건가? 한 번 더 이런 이상한 괴소리가 나면 주인집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괴성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2월 28일 오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런데 이틀 뒤인 3월 2일경 이 집에 119 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친정에 온 따님이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건데요. 이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방에 이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피해자분은 이 집에 살고 계셨던 80대 할아버지와 그리고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30대 손자였습니다. 더욱더 이상한 거는 집안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사건 현장은요, 화재 흔적으로 집안이 온통 재로 뒤덮여 있었대요. 그런데 질식사를 할 정도로 큰 불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시신의 이제 출혈량이라든지 부패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해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들은요, 이 시신의 상태부터 확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님의 상태는요, 발로 계속 걷어차인 듯이 갈비뼈가 다 부러지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망 사인은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30대 손자 또한 코뼈를 포함해서요, 이 얼굴뼈들이 많이 함몰이 되어 계셨대요. 아무래도 똑같이 폭행을 얼굴 쪽을 집중으로 당하시다가 목졸림도 당한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두 시신 모두 출혈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흉기로 인한 상처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집안 거실에서요, 사망자의 혈흔이 묻은 280mm 크기의 족적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할아버님과 그리고 손자분의 혈흔이 묻은 족적. 할아버지와 손자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라는 중요한 단서였어요. 2017년 3월 2일 두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들은요, 컴퓨터와 그리고 통화 기록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사건이 이틀 전인 2월 28일 오후쯤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2월 28일은요, 집 옆에 창고 직원들이 괴성을 들은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직원들은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대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들었던 악지르는 소리,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괴성이 살인 목숨 위협을 받는 순간에 내질렀던 괴성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대낮에 일어난 살인사건, 심지어 화재 흔적까지 있는데도 왜 주변에서는 몰랐던 걸까요? 시신은 이틀 후에 이 따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면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틀 전까지는 왜 아무도 몰랐던 걸까?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이 사건 현장이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이 집에 화재가 났지만 금방 자연적으로 소멸을 해버렸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 또한 집안이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었다면은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밖에서도 뭔가 타는 냄새를 전혀 못 맡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 80대 할아버님은요, 30대 손자와 함께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 또한 주위 이웃들과 왕래가 활발하신 편은 아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30대 손자 또한 내성적인 성격에 밖에 많이 나가지 않는, 그냥 집에서 불 다 끄고 컴퓨터만 하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확인을 해봤을 때요,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유가족분들이 살인사건이 발생하고요, 후에 사건 현장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손자분이 평소에 하고 다니셨던 명품 보스턴 가방, 그리고 고가의 시계, 그리고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갑에다가 현금을 40에서 50만원 정도씩 가지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지갑, 그리고 할아버지의 금반지도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돈이 될 만한 물품들 몇 개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유가족분들은요, 이 손자분이 항상 집에서 불을 다 꺼놓고 컴퓨터만 하고 그랬다 보니까 이 손자의 존재를 모르는 이 범인이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금품을 노리고 이 집에 침입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시신 모두 심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보였어요. 얼굴도 완전히 함몰이 돼 있었고요.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을 정도로 금품을 노린 강도라고만 보기에는 폭행 정도가 좀 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사건 현장 인근 도로에 이제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승용차와 7톤 화물 트럭이 충돌한 대형 사고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고의 승용차 운전자였던 박 씨라는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사진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그 사진은요, 피해자인 죽은 30대 손자가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죽은 손자가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 사진이 왜 승용차 운전자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이 된 걸까요? 그냥 우연인 걸까? 그냥 이 사람도 그 고가의 시계를 그냥 차고 있었던 걸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일까요? 그냥 우연인 걸까?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가 난 그날 운전자 박 씨는요, 이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 걸까요? 경찰 조사를 하던 중에요, 이 피해자 할아버지의 집 계단 난간에서요, 박 씨의 지문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박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박 씨와의 만남을 요청을 했었다고 해요. 이 박 씨가 경찰들을 만나기 직전에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그 사고가 난 걸까요? 사고 차량은요, 앞쪽 전체가 종이장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히 찌그러져 있죠. 7톤 화물 트럭과 충돌하면서 박 씨의 승용차가 도로 위에서 방향을 잃고 회전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이 차의 운전대까지 부러질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은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 씨는 병원으로 이송이 된 지 9시간 만에 숨졌어요. 사망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났던 걸까요?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요, 경사가 있는 급커브 도로라서 과속 방지턱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고가 나더라도요, 항상 경미한 사고만 몇 차례 있었을 뿐 이런 큰 사고는 이 도로에서 처음 났대요. 교통조사계 쪽에서는요, 당시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해서
이 돌아가신 이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상대편에서 오던 7톤 트럭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 씨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다. 그러면서 사고가 났다. 용의자 박 씨가 사망하면서 이 살인사건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숨진 용의자 박 씨가요, 자기 아버지 차를 몰고 지난 2월 28일 마을에 3번에 걸쳐서 드나든 것이 CCTV에 확인이 됐습니다. 아버지 차를 몰고 2월 28일 날 할아버지 집 옆에 창고 직원들이 비명소리를 들은 건 2월 28일 오후 3시가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인 오후 3시 15분부터 30분가량 이 박 씨가 사건이 일어난 이 마을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박 씨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이 박 씨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할아버님은요, 집에 계시면은 항상 수면 바지를 입고 계신대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딱 보니까 이 수면 바지가 그냥 옷걸이에 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할아버지가 밖에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신 후에 미처 수면 바지를 갈아입기 전에 이런 변을 당하셨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집 현관문은요, 지문인식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범죄 전문가들은요, 이 범인이 귀가하던 할아버지를 기다렸다가 현관문이 열렸을 때 따라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제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범인의 생각으로는 할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범행을 저지르기에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뒤따라서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 30대 손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뭐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범인이 놀란 겁니다. 뭐야?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도 놀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이 박 씨의 키와 몸무게가요, 키는 178에서 182, 그리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즉, 덩치가 있는 체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손자와 마주친 이 박 씨는요, 이 당황한 상태에서 손자도 아무 문제 없이 제압하지 않았을까? 강도를 목적으로 침입한 집안에서 예상치 못한 손자와 맞닥뜨리면서 이 범인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요, 이 박 씨가 범인이 맞다면 사건이 발생하고 도망갔던 이 박 씨가 1시간 15분 뒤인 오후 5시경에 다시 이 마을을 찾았거든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살인을 하고 갔어요. 근데 또 나타난 거예요. 당시 사건 현장에는요, 시신을 끌고 옮긴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차 범행 후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다시 집으로 가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CCTV에 남은 그날의 행적은요, 이 박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박 씨의 지인분들은요, 박 씨가 범인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박 씨의 집은요, 잘 사는 집이래요.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정까지 꾸린 남자였다고 하는데, 다들 엄청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이 박 씨였다.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이 흘렀을 때 정확한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이 30대 손자와 그리고 80대 할아버지까지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 씨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 씨가 탔던 이 승용차를 조사해본 결과
그 차량 매트에서 할아버지와 조카의 DNA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난 현장에서요, 피 묻은 족적이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피해자들의 피가 박 씨의 차량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건 어떻게 빼박이잖아요. 이 박 씨의 범행 동기는요, 도박이었습니다. 스포츠 도박을 많이 했던 남자였대요. 그러면서 당연히 빚도 수억씩, 그러니까 몇 억씩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과는 없었어요. 전문가들은요, 교통사고가 나던 날 이 박 씨의 심리 상태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던 날 이 박 씨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건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던 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박 씨의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범죄 초범인데다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나한테 오래요. 그래서 경찰서를 가는 그 마음이, 본인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나를 용의자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근데 범인이 맞는데, 내가 이게 걸리게 되면 철창 가는데, 경찰들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 박 씨에게는요, 분명 되돌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박이 계기가 돼서 강도가 됐고, 강도가 살인이 되고,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방화까지 저질렀던 박 씨.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죄 없는 두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17년에 일어났었던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다 사망을 한 거죠.